안녕하십니까, 안선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모의고사 2회 해설 영상 두 번째 영상이고요. 21번부터 40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문제를 보시도록 하시죠. 자, 21번입니다. 갑은 X토지와 그 지상의 Y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Y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고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주었죠. 자, 그러면 매매할 당시에 건물이 있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갑이었으니까 매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달라졌죠. 따라서 을은 토지에 대해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겠죠. 그죠? 그 병은 을의 채권자가 신청한 강제경매에 의해 Y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잠깐만. 지금 땅은 갑의 것이고 건물은 을의 것이고 을이 토지에 대해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건물에다가 저당권이 설정되면 저당권의 효력이 토지사용권인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도 미치므로 실제로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경락인은 건물이나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도 등기 없이 취득하거든요. 마찬가지로 강제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 Y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병은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토지 사용권인 법정지상권도 함께 취득하게 되는 거죠. 계속 보시면 을과 병의 각 소유권 취득에는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조건이 없다. 이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이죠. 1번 병은 등기 없이도 갑에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맞죠? 다시 말하면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병은 법정지상권에 관한 등기 없이도 경락을 통해서 뭘 갖게 됩니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갖게 되니까 1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죠? 2번 갑은 병에 대하여 건물의 철거 및 X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왜요? 병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3번 병은 Y 건물을 개축한 때에도 갑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법정지상권 지상권은 토지사용권이기 때문에 건물이 철거되거나 개축되더라도 지상권이 소멸되지 않는 거죠. 답은 4번입니다. 자, 지상권은 원칙적으로 무상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지료지급에 관한 특약이나 아니면 법원에서 지료지급에 대한 결정이 없는 한 지료를 줄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갑은 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결정되지 않았더라도 을이나 병에 2년 이상의 지료 지급 지체를 이유로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됩니다. 5번 만일 병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등기하지 않고 Y 건물만 정에게 양도했어요. 그러면 병이 가지고 있는 지상권을 정에게 넘겨주려면 설정 등기 후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따라서 정은 갑에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거는 맞는 질문이죠. 따라 답은 4번입니다. 조금 복잡한 듯 하지만 좀 확실하게 될 것으로 만들 필요는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22번입니다. 잠시만요. 자, 22번. 지요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이거는 답만 보면 될 것 같아요. 2번이 답이죠. 자, 지요권의 불가분성입니다. 취득과 같은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 소멸과 같은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토지 공유자 1위는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고요.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23번 문제입니다. 갑은 자신의 건물의 을명의 전세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을이 그 전세권의 병명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그러면 이 저당권은 어디에 설정되어 있는 거죠? 전세권에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자, 옳은 걸 찾습니다. 그죠? 기억. 을의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종료됐어요.
그러면 전세권이 소멸됩니다. 말소 등기 없이도요. 왜요? 존속기간의 만료는 시간의 경과, 사건, 법률행위가 아니니까요. 따라서 그 전세권의 용의물권적 권능은 말소 등기 없이도 소멸한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겠죠. 니은문입니다. 의뢰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전세기간에 대한 변경 등기 없이도 갱신된다. 법정갱신은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니까 뭐 없이요? 등기 없이도 갱신이 되겠죠. 따라서 니은번도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기역 니은은 맞네요. 자, 지급번이 X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세권 저당권은 담보물권이죠. 담보물권은 부종성, 수반성이 있기 때문에 채권만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종성, 수반성에 따라서 저당권과 함께 피담보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가능하죠. 따라서 피담보 채권을 수반하더라도 양도할 수 없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1번 의뢰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종료된 경우 그러면 이 저당권은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물상대입권이 인정되지만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실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형은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된다는 지문은 맞는 거죠. 따라서 옳은 것은 기역, 니은, 리을에서 4번이 답이 되네요. 24번입니다.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2번이 답이죠. 자, 유치권자에게 없는 게 뭡니까? 우선 변제권은 없죠. 그렇지만 뭐는 있습니까? 경매권은 있습니다. 왜요? 유치권도 기본적으로 담보물권이니까요. 따라서 유치권자는 경매할 수 없다. 2번이 답이고 2번이 X가 되네요. 자, 25번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를 우리가 제3취득자라고 하고 제3취득자는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요. 경매인이 되는 것이 가능하죠. 따라서 경매인이 될 수 없다. X가 되고요. 답은 1번이 되네요. 나머지 것들 한번 보시면 되겠죠. 26번입니다. 갑이 5천만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 을소유 X부동산과 물상보증인 병소유 Y부동산에 관하여 각각 1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죠. 그러면 갑이 이 5천만 원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X부동산, 그 다음에 Y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으니까 이게 뭐죠? 공동저당이 되는 거죠. 조금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칠판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문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금 보시면 자, 지금 갑이 을에게 5천만 원을 빌려줬죠. 5천만 원을 담보하기 위해서 X와 Y부동산의 공동저당을 설정한 거죠. 자,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에 동시배당을 하게 되면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됩니다. 이게 원칙이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Y부동산이 물상보증인 병의 소유죠. 다시 말하면 물상보증인 소유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되어야 된다는 민법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거든요. 이 경우에는 채무자 소유물부터 선배당을 하고요. 부족액이 있는 경우, 돈이 모자르는 경우에만 물상보증인 소유물에 대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동시 배당을 하게 되면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되지만 채무자 소유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상보증인 소유물도 존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소유물부터 선배당을 하고요. 부족한 돈이 있는 경우에만 물상보증인 소유물에 대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요겁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문제를 보죠. 자, 그 정의 4천만 원의 채권으로 X부동산에 무가 3천만 원의 채권을 Y부동산 아까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이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갑이 X부동산과 Y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X부동산은 6천만 원, Y부동산은 4천만 원에 매각하여 동시에 배당했어요. 자, 그러면 물상보증이 소유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동시 배당을 하게 되면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 소유물부터 선배당을 하거든요. 그러면 채무자 소유인 X부동산이 6천만 원이니까 이 사람은 5천만 원을 다 받았죠.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만 물상보증인 소유물에 대해서 뭐합니까? 배당을 실시하는데 돈을 다 받았습니다. 부족액이 없어요. 따라서 Y부동산에 대해서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돈은 뭐죠?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 물상보증인 소유물이 존재하는 경우에 동시 배당을 하게 되면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 소유물부터 선배당을 하고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만 물상보증인 소유물에 대해서 배당을 합니다. 따라서 이자 및 경매 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갑이 Y부동산에 매각되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죠. 빵원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27번입니다. 2020년 갑은 을에게 자신의 X토지를 1억 원에 매도하겠다는 뜻과 함께 승낙기간을 2020년 3월 10일로 정한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였고 이 서면이 2020년 3월 4일 을에게 도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자, 모든 의사표시는 도달된 후에는 처리하지 못하죠. 따라서 3월 4일 날 도달됐으면 청약 의사표시는 처리할 수 없으므로 1번 갑은 2020년 3월 10일 3월 4일이 지났죠. 오전 0시에 청약을 원칙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고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나머지 문은 X입니다. 자, 이번은 계약이 성립되는 시점은 승낙을 뭐죠? 발신한 때니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2번은 뭐죠? X고요. 그 다음에 3번 변경을 가한 승낙은 뭐죠? 새로운 청약이죠. 따라서 갑이 또다시 승낙함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키는 것이 가능하고요. 또 연착된 승낙도 뭐가 됩니까? 새로운 청약이 되고 그 다음에 5번 만일 을이 갑에게 X토지를 2020년 3월 3일 1억 원에 매수하겠다는 서면을 발송하여 2020년 3월 6일 도달됐어요. 그러면 교차 청약이죠. 똑같은 내용의 청약이 교차됐다면 양 청약이 모두 도달됐을 때 계약이 성립되거든요. 그러면 갑의 청약은 3월 4일 날 도달됐고 을의 청약은 3월 6일 날 도달됐으니까 양 청약이 모두 도달된 시점은 3월 6일이고 계약이 성립되는 시점은 3월 4일이 아니라 3월 6일이겠죠. X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28번입니다. 쌍무계약상 채무이행의 불능인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자, 답은 5번입니다. 자, 우리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원상회복도 청구하고 별도로 무엇도요? 손해배상도 청구하는 거죠. 따라서 5번 채권자가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그는 이행불능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지문은 X죠. 답은 5번입니다. 아마 5번까지 오셨다면 충분히 맞출 수가 있겠죠. 29번입니다.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르래요. 자,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고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따라서 대금을 지급하는 것과 이전 등기해줄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인데 그 이전 등기는 완전한 등기죠. 그래서 담보가 있다면 그 담보를 말소하고 이전 등기해줘야 되고요. 가압류가 있다면 그 가압류를 말소하고 이전 등기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가압류 등기 있는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및 가압류 등기 말소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는 뭐죠? 동시이행관계죠. 따라서 기억은 일단 동시이행관계네요. 2번 주택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맞춰진 임차권 등기의 말소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닙니다. 자, 변제와 담보 말소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거든요.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조에 따른 임차권 등기는 저당권이다. 저당권과 똑같은 거다. 따라서 변제와 담보를 말소하는 것이 동시이행 관계가 아닌 것처럼 보증금 반환과 임차권 등기 명령제에 따른 임차권 등기의 말소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디귿번.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맞춰진 가등기 말소죠. 그럼 이건 뭐죠? 담보 가등기죠. 변제와 담보 말소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므로 가등기 말소 의무와 피동부참 변제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동시이행 관계의 것은 기억 안 하고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30번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답은 5번입니다.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당사자는 임의적으로 제3자의 권리를 변경하거나 소멸시키지 못하므로 5번이 맞는 질문이죠. 1번은 X예요. 수익의 의사표시는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니죠. 제3자에게 권리를 발생시키는 요건에 불과한 것이죠. 2번, 낙약자는 계약의 권리에 대하여 이 권리를 발생시킨 계약의 무효 및 취소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X. 왜냐하면 낙약자도 계약의 당사자니까 무효, 취소 효과를 주장할 수 있고요. 특히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보호의 대상으로서 제3자가 아니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3번, 보험계약은 대표적인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 그 다음에 4번, 이미 요약자가 제3자에 부담하여는 채무를 청약자 그대로 인수했어요. 우리가 면책적 채무인수죠. 그죠? 면책 채무인수. 다시 말하면 변적적 채무인수라면 이거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이해되지만 이런 것은 우리가 면책적 채무인수이기 때문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닙니다. 따라서 뭐죠? X죠. 그래서 다 X고 답은 몇 번인 거죠? 5번이 되는 거죠. 31번입니다. 계약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답은 4번입니다. 합의 해지의 경우에는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따라서 원상 회복할 것이 금전인 경우에 이자를 붙이지 않고요. 또 합의 해지의 경우에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거든요. X죠. 다만 제3자 보호 규정만은 적용된다. 이렇게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32번입니다.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습니다. 자, 1번.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입니다. 근데 매매 계약에 종된 계약이거든요. 따라서 주 계약이 취소가 돼서 무효가 되면 계약금 계약도 무효가 되므로 1번은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2번 위약불의 성질을 가지는 계약금이 부당하게 과도한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해요.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불은 전혀 성격이 다르거든요. 따라서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그 액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도 X고 이것도 판례인데 은근히 잘 나오니까 따로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번 당사자가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부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죠. 따라서 상대방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를 하더라도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므로 해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4번은 X가 되고요. 3번이 맞죠? 5번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채무불이행이 아니므로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니까 5번도 X가 되네요. 33번입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1번입니다. 자, 부속물 매수 충족권은 언제 인정이 되냐면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었거나 매수해서 부속시킨 경우에 인정이 되고요. 특히 차임 지급을 안 했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1번이 X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34번입니다.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이 답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계약이 해지됐다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1번 X고 1번이 뭐죠? 답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자,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때는 원칙적으로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하고 갱신 청구했다가 거부당해야 청구하는 거거든요. 이건 지상권은 똑같아요. 다른 점은 뭐냐면 5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기간 약정이 없는 토지 임대차 계약이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종료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계약 갱신을 청구하지 않고도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 바라고, 지상권자와 지상물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다른 점이니까 잊지 마셔야 되겠죠. 35번입니다. 자, 작년에 계약갱신 요구권이 주택 임차인에게도 주어졌죠. 그죠? 주어졌기 때문에 새롭게 신설된 제도인데, 작년에는 너무 시험에 임박해서 개정이 되는 바람에 주택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이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올해는 100% 나오겠죠. 100%. 특히 이 35번 제가 만든 문제인데, 여기 어떻게 보면 주택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계속 드릴 텐데, 여기 가장 기본적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요구할 수 있냐면, 만료전 6월부터 2월이에요. 이것도 12월 달에 개정이 됐어요. 만료전 6월부터 2월. 12월 달에 개정됐죠, 작년에. 자, 읽어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만료전 6월부터 1월이 아니라 2월 사이에 계약갱신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소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이래야 맞는 지문인 거죠. 2번, 계약갱신 요구권은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몇 번요? 한 번. 그러면 한 번 하고 갱신되는 존속기간은 2년이니까 이제는 실질적으로 주택 임대차는 몇 년이 보장되는 꼴이 되는 거죠? 4년이 보장되는 꼴이 되는 거죠. 2회가 아닌 1회죠.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을 1회 하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그죠? 3번,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증감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다만 차임 보증금의 보증금을 증감할 수는 없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자, 옳은 것은 뭐죠? 4번입니다. 자, 왜냐하면 4번이죠. 자, 갱신되면 존속기간이 2년이죠. 따라서 임대는 또다시 2년을 보장해 줘야 되는데, 임차인은 2년을 사라질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4번, 임대차가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죠. 또 5번인데, 자, 여러 가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데, 5번입니다. 이게 중요한데,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한 목조주택 실제 거주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5번도 뭐죠? X가 되고, 거부할 수 있는 사유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5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답은 뭐죠? 4번이고 1, 2, 3, 4, 5번 다 중요하니까 꼭 꼼꼼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6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찾네요. 자, 주택 임대차는 2년이 보장이 됩니다. 2년이 보장이 되는 것이지 2년을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은 1년 계약했다면 1년만 살고 나가겠다고 주장하는 거 가능해요. 따라서 2번,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 유효함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없다란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네요. 37번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답은 뭐죠? 3번이죠.
자, 나머지 것들도 꼼꼼히 보시는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상속권자 없이 임차인 사망했을 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임차권이 승계되는 제도는 주택 임대차에만 있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그러한 제도가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답은 3번이죠. 알면 참 쉬운 내용이죠. 38번입니다.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4번이 답인데, 자, 공용 부분을 변경할 때는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요. 다만 계량행위로서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라면 통상의 집회 교류를 하거든요. 따라서 계량을 위한 것이라도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것이라면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므로 4번이 X고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39번입니다. 가등기 담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5번이 답이죠. 자, 가등기 담보는 기본적으로 저당권입니다. 어떤 저당권이죠?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을 할 수 있는 특수한 저당권이 뭐죠? 가등기 담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당권과 글자는 안 틀리고 똑같아요. 따라서 가등기 담보권자를 기본적으로 저당권자로서 경매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은 X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40번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찾네요. 자, 1번이 답입니다. 자, 이런 얘기거든요. 자, 명의신탁은 하면 안 됩니다. 무효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종중재산, 종교단체 재산, 부부간에는 세금 포탈 등의 불법한 목적이 없다면 명의신탁이 유효해요. 따라서 둘이 사귀는 사이여서 명의신탁할 당시에는 부부가 아니었어요. 근데 둘이 혼인하게 되면 혼인한 때부터 유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예요. 그러니까 부부로서 혼인하면 언제부터요?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혼인한 때부터 유효가 됩니다. 1번, 무효 명의신탁 등기가 행해진 후 신탁자와 수탁자가 혼인한 경우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없더라도 그 명의신탁 등기는 유효로 인정될 수 없다. X. 유효로 인정이 됩니다. 언제부터죠? 혼인한 때부터라는 것까지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잠시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40분까지 풀었고요. 항상 모의고사 이게 해설해드리면 점수가 안 나와서 실망하시면 어떡할까 걱정인데 실망하지 마시고 10월달까지 정리하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